나탈리 잼은 데이비스의 마르텐 게르의 귀향 일. 서론. 미 시사의 걸작 나탈리 잼은 데이비스 나탈리 크서먼 데이비스 1928-2023는 20세기 후반 가장 영향력 있는 역사학자 중 한 명이다. 그녀의 대표작 마르텐 게르의 귀향 더 리턴 오브 마틴 게어 1983은 미시사 마이크로 히스토리 연구의 고전으로 16세기 프랑스 농촌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당시 사회를 생생하게 재구성한다. 이 책은 학술적 엄밀성과 서사적 매력을 결합하여 전문 역사가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널리 읽혔다. 마르탱 게르 사건은 16세기 중반 프랑스 남부 아르티가 아티게트라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다. 마르탱 게르는 결혼 후 8년 만에 집을 떠났고 약 12년 후 마을로 돌아왔다. 그러나 수년 후 진짜 마르탱이 나타나면서 마을로 돌아온 사람이 아르노 뒤틸이라는 사기꾼이었음이 밝혀진다. 이 사건은 당시 큰 화제가 되었고 재판 기록이 남아있어 역사가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데이비스는 이 사건을 역사학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탐구하여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 책의 집필 배경은 흥미롭다. 데이비스는 1982년 영화 마르텐 게르의 귀향의 역사 자문으로 참여했다. 영화 작업을 하면서 그녀는 사건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게 되었고 영화에서 다루지 못한 역사적 맥락과 의미를 책으로 풀어냈다. 데이비스는 제한된 사료 속에서 상상력과 추론을 동원하여 16세기 농민들의 삶을 재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역사 서술의 한계와 가능성, 역사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마르탱 게르 사건의 전말 마르탱 게르는 1520년대에 바스크 지방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베르트랑드 드롤스 베르트란드 디 ELOLS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모두 10대 초반이었다. 결혼 초기 수년간 부부는 자식을 갖지 못했는데 이는 마르탱이 성적 불능이라는 소문을 낳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마법 때문이라 믿었고 당시 풍습에 따라 주술적 치료를 시도했다. 결국 부부는 아들을 낳았지만 마르탱은 아버지와의 불화와 마을 생활의 갈등으로 1548년경 집을 떠났다. 약 12년 후인 1556년경 마르탱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아르티가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베르트랑드를 아내로 받아들였고 마을 사람들도 대부분 그를 마르탱으로 인정했다. 귀환한 마르탱은 훌륭한 농부였고 베르트랑드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으며 두 딸을 낳았다. 그는 마르탱의 어린 시절 기억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가족과 친구들의 이름도 기억했다. 몇 년간 아무도 그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르탱의 삼촌 피에르 게르와의 재산 분쟁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피에르는 조카가 가짜라고 주장하며 고발했다. 처음에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피에르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 심지어 마르탱의 네 자매들도 오빠가 진짜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베르트랑드는 남편이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고발에 동조했다. 사건은 툴루즈 고등법원으로 넘어갔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한쪽 다리가 나무로 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이 진짜 마르탱 게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쟁에서 다리를 잃었다고 말했으며 가족과 마을의 세세한 일들을 알고 있었다. 베르트랑드는 즉시 그를 진짜 남편으로 인정했다. 가짜 마르탱으로 밝혀진 아르노 뒤틸은 결국 사기와 간음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560년 아르티가 마을 앞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 놀라운 사건은 당시 프랑스 전역에 알려졌고 여러 기록으로 남겨졌다. 3. 미시사의 방법론과 역사적 상상력. 데이비스의 연구는 미시사 마이크로 히스토리라는 역사학 방법론의 대표적 사례이다. 미시사는 1970년대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접근법으로 거시적 구조나 장기 지속보다는 개인이나 작은 공동체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카를로 긴즈부르그의 치즈와 구더기와 함께 데이비스의 이 책은 미시사의 고전이 되었다. 미시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역사를 이해하며 사소해 보이는 사건 속에서 시대의 본질을 발견하려 한다. 데이비스가 사용한 주요 사료는 재판 기록이다. 당시 판사였던 장 드 코라스 진 디 코러스가 쓴 재판 기록과 논평이 남아 있었고 이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재판 기록은 제한적이고 편향된 사료이다. 법정에서 증언된 내용만 담겨 있으며 판사와 증인들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농민들의 목소리는 법률적 원어로 걸러져 있다. 데이비스는 이러한 사료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틈새를 메우기 위해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한다. 역사적 상상력은 증거가 없는 부분을 마음대로 지어내는 것이 아니다. 데이비스는 16세기 프랑스 농촌 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바탕으로
개연성 있는 추론을 한다. 당시의 결혼 풍습, 가족 구조, 경제 관계, 종교 생활, 법적 체계 등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마르탱과 베르트랑드, 아르노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어떤 선택을 했을지를 상상한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에 기반한 해석이다. 데이비스는 자신의 추론이 확실한 사실이 아님을 명시하며 독자들에게 판단을 맡긴다. 데이비스의 서술 방식은 학술적이면서도 문학적이다. 그녀는 건조한 분석보다는 생동감 있는 서사를 택한다. 인물들의 감정과 동기를 묘사하고 장면을 세밀하게 재구성하며 극적 긴장감을 유지한다. 이는 일부 역사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역사를 대중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들었다. 데이비스는 역사가가 단지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살아있게 만드는 이야기꾼이기도 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 책은 엄밀한 연구와 매력적인 서사를 성공적으로 결합한 사례이다. 4.26세기 프랑스 농촌 사회. 데이비스는 마르탱 게르 사건을 통해 16세기 프랑스 농촌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한다. 아르티가는 피레네 산맥 기슭의 작은 마을로 바스크 이민자들이 정착한 곳이었다. 주민들은 대부분 농민이었고 땅을 경작하며 살았다. 가족은 경제와 사회의 기본 단위였으며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가문 간의 연합이었다. 재산 상속과 노동력 확보가 결혼의 주요 목적이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은 드물지 않았지만 마르탱과 베르트랑드처럼 1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였다. 16세기는 종교개혁의 시대였다. 프랑스는 가톨릭과 개신교 의그노 간의 종교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아르티가 지역에도 개신교가 확산되었고 마을 주민들 중 일부는 개신교로 개종했다. 종교적 긴장은 마르탱 게르 사건에도 영향을 미쳤다. 개신교는 개인의 양심과 판단을 강조했으며 성직자의 중재 없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종교적 분위기는 베르트랑드가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정신적 공간을 제공했을 것이다. 법과 정의에 대한 당시의 관념도 중요하다. 16세기 프랑스는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지만 지역적 관습법도 여전히 중요했다. 재판 제도가 발달하고 있었고 고등법원 팔먼트은 복잡한 사건을 다루었다. 증거와 증인의 신빙성이 중시되었으며 법률가들은 수사학과 논리를 동원하여 변론했다. 마르탱 게르 재판은 당시 법적 절차와 논쟁을 잘 보여준다. 또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체성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같은 근본적 질문을 제기했다. 농민들의 이동성도 주목할 만하다. 전통적으로 농민은 땅에 묵혀 평생 같은 마을에 사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이동이 있었다. 전쟁, 기근, 종교적 박해, 경제적 기회 등의 이유로 사람들은 이주했다. 마르탱이 집을 떠난 것도 아르노가 여러 곳을 떠돌아다닌 것도 당시로서는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이동성은 정체성의 유동성을 가능하게 했다. 낯선 곳에서는 자신을 다시 규정할 수 있었고 과거를 숨기거나 바꿀 수 있었다. 아르노의 사기가 가능했던 것도 이러한 사회적 조건 때문이었다고. 정체성, 젠더, 그리고 행위 주체성. 마르탱 게르 사건의 핵심은 정체성의 문제이다. 아르노는 어떻게 마르탱으로 통할 수 있었는가? 단순히 외모가 비슷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마르탱의 과거를 철저히 학습했고 그의 습관과 말투를 모방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르노가 마르탱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는 점이다. 그는 좋은 남편이었고 능력 있는 농부였으며 마을에 존경받는 일원이었다. 정체성은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수행과 관계 속에서 구성된다는 것을 이 사건은 보여준다. 아르노는 마르탱보다 더 나은 마르탱이었을지도 모른다. 데이비스는 특히 베르트랑드의 역할에 주목한다. 전통적 해석은 베르트랑드를 속은 희생자로 보았지만 데이비스는 그녀가 능동적 행위자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베르트랑드는 처음부터 남편이 가짜임을 알았거나 의심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르노가 진짜 마르탱보다 나은 남편이었기에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을 것이다. 아르노는 베르트랑드를 존중했고 함께 의사결정을 했으며 성적으로도 만족스러운 관계였다. 이는 당시 농촌 결혼에서 흔치 않은 일이었다. 베르트랑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의식적으로 속는 척했을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16세기 여성의 행위 주체성 에이전시를 인정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고 수동적이며 역사의 객체로 여겨졌다. 그러나 데이비스는 베르트랑드가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 대해 선택하고 행동했다고 본다. 물론 그녀의 선택지는 제한적이었다. 결혼을 떠날 수도 없었고 독립적으로 살 수도 없었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녀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 아르노와의 관계를 유지한 것도, 나중에 그를 고발한 것도 모두 베르트랑드의 능동적 결정이었던 베르트랑드가 왜 결국 아르노를 고발했는가도 흥미로운 질문이다. 데이비스는 여러 가능성을 제시한다. 피에르의 압박이 너무 강했을 수 있고 진짜 마르탱이 돌아올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으며 종교적 양심의 가책을 느껴올 수도 있다. 혹은 아르노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어떤 이유였든 베르트랑드는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정했다. 만약 아르노가 진짜로 판명되었다면 그녀는 중죄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는 큰 용기를 요구하는 선택이었다. 베르트랑드의 이야기는 여성이 역사의 주체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이다. 6. 역사, 서술의 한계와 율리 데이비스의 책은 역사 서술의 방법론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그녀는 사료의 침묵과 공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역사가의 상상력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어떻게 과거 사람들의 내면에 접근할 것인가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데이비스는 자신이 확실히 아는 것과 추론하는 것을 구별하려 노력한다. 책 전체에 걸쳐 아마도 했을 것이다, 가능하다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자신의 서술이 해석임을 상기시킨다. 이는 학문적 정직성의 표현이다. 그러나 일부 역사가들은 데이비스의 접근법이 지나치게 추측적이라고 비판했다. 로버트 필레이 같은 학자는 데이비스가 증거 없이 베르트랑드의 동기와 의도를 상상했으며 이는 역사학의 경계를 넘어 소설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특히 베르트랑드가 처음부터 속임수를 알고 공모했다는 해석은 사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비판에 대해 데이비스는 자신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에 기반한 개연성 있는 해석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전통적 역사학이 다루지 못한 여성의 경험과 주체성을 복원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응은 논쟁은 역사학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낸다. 역사가는 완전한 증거를 갖지 못한다. 특히 평범한 사람들, 문자를 남기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할 때 더욱 그렇다. 사료는 항상 불완전하고 편향되어 있다. 역사가는 이 불완전한 증거를 가지고 과거를 재구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석과 추론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정당한 추론이고 어디서부터가 지나친 상상인가 하는 것이다. 데이비스의 책은 이 경계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으며 역사학계가 방법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데이비스는 또한 역사가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한다. 과거 사람들을 연구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그들의 존엄성과 복잡성을 인정해야 한다. 마르탱, 베르트랑드, 아르노는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각자의 희망과 고통을 가진 인간이었다. 역사가는 그들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현재의 가치관을 과거에 투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데이비스는 16세기 사람들을 21세기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그들의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 한다. 이러한 역사적 감수성은 좋은 역사 서술의 필수 요소이다. 7. 결론, 미시사의 유산.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출간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역사학의 고전으로 읽힌다. 이 책은 미시사가 어떻게 거시적 역사 이해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 마을의 작은 사건을 통해 16세기 프랑스 사회의 구조, 문화, 가치관을 들여다볼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역사 연구의 정당한 대상이며 그들의 경험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음을 입증했다. 미시사는 엘리트 중심이 전통적 역사학에 대한 중요한 대안을 제시한다. 데이비스의 방법론은 많은 후속 연구에 영감을 주었다. 여성사, 일상사, 문화사 연구자들은 데이비스의 접근법을 발전시켰다. 사료의 공백을 창의적으로 메우고 침묵하는 목소리를 복원하며 역사를 생동감 있게 서술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물론 비판도 계속되었다. 일부는 미시사가 지나치게 일화적이고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개별 사례가 아무리 흥미로워도 그것이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서사적 역사가 학문적 엄밀성을 희생할 위험도 있다. 그러나 데이비스의 기여는 부정할 수 없다. 그녀는 역사학이 과학적 엄밀성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역사가는 탐정이자 이야기꾼이며 분석가이자 예술가이다.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역사 서술이 학술적이면서도 대중적일 수 있고 엄밀하면서도 흥미로울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 책은 전문 역사가들에게는 방법론의 모범을, 일반 독자들에게는 역사의 매력을 보여주었다. 마르탱 게르의 이야기는 또한 보편적 주제를 다룬다.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타인을 알고 신뢰하는가? 진실과 거짓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 사랑과 의무,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어떻게 선택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16세기에도
21세기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데이비스는 과거의 특수한 사건을 통해 인간 조건의 보편적 측면을 조명한다. 이것이 역사가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을 넘어 현재를 이해하고 인간을 성찰하는 학문인 이유이다. 나탈리 제먼 데이비스는 2023년 95세의 나이로 타계했지만 그녀의 학문적 유산은 계속 이어진다.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역사학의 가능성을 확장한 기념비적 저작으로 남아있다. 이 책을 읽는 것은 단지 16세기 프랑스의 한 사건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역사학이 무엇인지, 역사가는 어떻게 일하는지, 역사를 왜 공부하는지를 배우는 것이다. 데이비스는 역사가 과거의 죽은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살아있는 탐구임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작업은 역사학이 학문적 엄밀성과 인간적 공감, 지적 엄격성과 서사적 아름다움을 결합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것이 마르탱 게르의 귀향이 고전으로 남는 이유이다.